미국이 비상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때가 아니고 당장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자며 난리가 났는데요. 무엇이 미국을 큰일 나게 만들었는지, 한국의 어떤 점이 미국을 뛰어넘었는지 바로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타임즈 탐사보도 기자 알렉산더입니다. 지난 20년간 전 세계 전쟁터, 기근, 쿠데타 현장을 누비며 수많은 위기를 취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태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21세기 미국 한복판, 뉴욕의 거리에서 사람들이 계란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예,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계란. 단지 그 흔한 계란 하나 때문에 미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맨해튼 그랜드 센트럴 근처 슈퍼마켓의 선반은 텅 비었고 1인당 계란 한 판 제한이라는 팻말 아래 사람들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빈 공간만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30년 전통의 베이커리가 영업을 종료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계란 없이 빵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죠. 처음엔 과장된 반응이라 생각했습니다. 이 거대한 나라가 계란 하나 때문에 흔들릴 리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취재 첫날부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브루클린의 오래된 다이너에서 마주친 주인 마이크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계란 후라이 품절이라는 말을 꺼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에는 깊은 무력감이 맴돌았습니다. 이건 그저 계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상의 붕괴, 신뢰의 붕괴, 국가의 균열이었습니다. 타임스퀘어 앞 수많은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외칩니다. 정부는 뭐하나? 우리는 계란이 필요하다. 그날 밤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편집장이 급히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내일 아침 워싱턴으로 가. 백악관에서 발표가 있을 거야. 다음 날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잖아. 당연히 기가 막힌 해결책이 있겠지. 하지만 도착한 워싱턴은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고 단상에 선 이는 장관이 아닌 농무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조류 독감으로 닭들이 폐사했고 공급망이 붕괴되었으며 수입 경로는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에 저는 거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한국 정부와 계란 수입 협상 중입니다. 기자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계란을 수입한다고요? 게다가 단순 수입이 아니라 한국의 식량 공급 시스템 자체를 참고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한국에게 도움을 청한다니. 그러나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CNN의 동료 제시카는 제게 말했습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야. 이건 국가 안보 문제야. 식량 안보가 무너지면 그 어떤 안보도 지킬 수 없어. 그녀의 말이 과장처럼 들렸지만 곧 이어질 취재 속에서 저는 그녀가 옳았음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밤늦게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미국보다도 더 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단순한 계란 수입 기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무너졌고 그들은 어떻게 버텨냈는지 진실을 파헤쳐야 할 시간입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미국이 도움을 요청한 나라. 제가 기자 인생 처음으로 배우러 온 나라였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죠. 정말 이 나라가 미국보다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입국 절차에서부터 저는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질서 정연한 줄, 미소 띈 직원들, 효율적인 안내 시스템. JFK 공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교함이었습니다. 식품 관련 취재로 오셨다고요? 특별 검역 라인으로 안내받으며 저는 더 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조류 독감 관련 설문과 동선 기록, 철저한 방역 절차. 여기선 이미 위기를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곧장 강남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뉴욕이라면 텅 비었을 계란 코너에 한국은 다양한 계란이 가지런히 깨끗하게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방목 계란, 유기농, 오메가3 강화 제품까지. 심지어 가격은 미국보다 저렴했죠.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저는 매장 매니저 김정우 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차분히 그러나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모든 마트와 유통센터가 연결된 플랫폼을 운영해요. 실시간 재고, 소비 패턴, 생산량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필요할 땐 공급을 늘리고 감염 조짐이 보이면 미리 격리하죠.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급이 끊긴 후에야 대응하는데
이들은 공급이 끊기기 전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저는 문득 메뉴판을 들여다봤습니다. 계란찜, 오믈렛, 계란말이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뉴욕에선 식당 절반이 문을 닫았는데 이곳에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일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식당 매니저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계란 부족은 없었나요? 그는 웃으며 말했죠. 가격이 잠깐 올랐던 적은 있지만 공급은 늘 안정적이었어요. 정부가 움직이는 속도가 다르니까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움직이길 기다렸고 이 나라는 이미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위기를 예측하고 대비하고 공동체 전체가 움직이는 시스템. 저는 뉴욕에 있을 때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준비가 나라를 지킨다는 것. 이른 아침 서울역에서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목적지는 충남 천안의 대형 스마트 양계장. 말로만 듣던 AI 농장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기차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시골 풍경은 한편으론 미국 중서부를 떠올리게 했지만 막상 농장에 도착하자 그 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하얀색 외벽, 태양광 패널이 덮인 지붕. 입구에서부터 방역복, 소독 절차, 신발 UV 살균까지. 이건 농장이 아니라 실험실 같았습니다. 농장 팀장 이태준 씨는 미소 띤 얼굴로 말했습니다. 기자님, 여긴 단순한 닭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가 시작되는 최전선입니다. 그는 저를 안내하며 실시간으로 작동 중인 거대한 대시보드 모니터 앞에 데려갔습니다. 온도, 습도, 닭들의 움직임, 사료 섭취량, 심지어 달걀 크기까지 수천 개의 정보가 1초 단위로 분석되고 있었죠. 이 모든 정보는 중앙 서버로 전송돼서 AI가 감염 징후를 예측하고 전국 농가에 자동으로 경고를 보내요. 그의 말이 이어질수록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터지고 나서야 대응하지만 이곳은 위기가 오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태준 팀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방이 원칙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미 늦은 거예요. 이 짧은 문장이 제 가슴에 묵직하게 꽂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농장 운영 철학이 아니라 한국가의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그들의 태도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린 단지 계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농장에서 이런 자부심을 본 적이 있었던가요? 단지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봉사로 여기는 이들의 태도는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농장을 나서며 이태준 팀장이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린 위기를 관리하지 않아요. 위기를 예측하고 없애는 걸 목표로 합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의 방향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건 계란이 아닙니다. 그들의 시스템, 아니 그들의 철학입니다. 그건 데이터 기반의 예측, 위기를 사전에 막는 구조,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한 시스템 안에 연결되어 움직이는 철저한 연대.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우린 무너지지 않겠다는 한국인의 생존 의지가 있었죠. 서울로 돌아온 날, 저는 약속된 장소인 63빌딩 57층 고급 한식 레스토랑에서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정책국장 박민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꼭대기에 도달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서울 전경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정돈된 도로, 빽빽한 빌딩 숲. 이 도시가 단 70여 년 전 전쟁의 폐허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강의 기적. 그 말이 이 도시 위를 날아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린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일어났고 지금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메시지가 느껴졌죠. 잠시 후 박민준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정갈한 정장 차림, 차분한 태도, 그러나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기자님,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시스템이 궁금하다는 건 우리 입장에선 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기사거리로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이 진심으로 배워야 할 나라가 바로 여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박 국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로 위기를 대비해왔죠.
그리고 식량 안보는 저희에게는 군사 안보만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라 정부기업 농가 소비자가 모두 실시간으로 연결된 국가급 통합 식량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재고와 수요는 데이터로 통합되고 소비 패턴과 날씨, 감염병 유행 가능성까지 AI가 예측하여 선제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우린 위기를 이겨낸 게 아니라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죠. 식사를 마치고 박 국장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기자님, 배움도 외교의 한 형태입니다. 때론 협력보다 모방이 더 절실할 수도 있어요. 미국도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셨으면 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 어딘가가 무너졌습니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자존심, 우월하다고 믿었던 시스템에 대한 확신. 모두 그 말 앞에서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뉴욕에서 편집장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기사 완성했나? 정부 관계자들도 내 취재 내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건 단순한 기사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정말로 바뀌길 원한다면 이 철학을 미국에 전해야 한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펼친 저는 이 여정을 관통하는 제목을 곰곰이 고민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은 계란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 말이 마음에 내려앉자 손가락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양계장, AI 예측, 유통망 통합 플랫폼, 예방 중심 철학.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한국인의 집단 의지. 기사의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며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원고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 올랐죠. 돌아가는 여정은 오던 길보다 훨씬 더 무겁고도 명확했습니다. 뉴욕 JFK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기사에 대한 반응은 이미 폭풍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CNN, CNBC, 블룸버그, BBC. 수십 개의 매체가 인용했고 트위터와 유튜브엔 에그 크라이서스 해시태그가 넘쳐났죠. 그날 밤 CNN으로부터 긴급 생방송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기사가 지금 미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들어선 순간 제가 직접 본 한국의 시스템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군사력과 첨단 기술엔 투자했지만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시스템엔 소홀했습니다.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뷰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계 식량 정책 분석가 왕 박사가 한국의 시스템은 결국 중국 모델의 모방일 뿐이라며 공격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AI도 중국 기술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고 소규모 국가의 시스템은 미국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비꼬았죠. 이에 미국 식량안보 전문가 브라운 교수가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기술이 아닌 철학이다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투명성, 민간 협력, 데이터 공유 구조는 중국보다 훨씬 앞서 있고 더 민주적이며 효과적이라고 말했죠. 그들의 설전은 스튜디오를 긴장감으로 가득 채웠고 저는 그 사이에서 조용히 한국의 경험을 더 전했습니다. 우린 지금 겸손한 자세로 진짜 배워야 할 대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직후 백악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농무부 장관이 직접 저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다음날 회의실에서 장관과 주요 인사들 앞에 선 저는 한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장관은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공동식량안보 자문단을 구성하며 단순한 계란 수입을 넘어서 한국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이건 미국 식량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 자막엔 미국 한국 시스템 수입한다 라는 문구가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찬반으로 나뉘었고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계란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철학이 부족했던 거다. 며칠 후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기자로서가 아닌 미국 정부 식량 정책 자문단의 일원으로서였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태평양 너머 다시 서울로 향하는 이 길이 이렇게 무겁고도 경건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을 걷는 순간 저는 지난번과는 전혀 다른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는 배우기 위해 진심으로 이 나라를 존중하며 이곳에 서 있다. 정식 일정 첫날 우리는 한국 정부와의 합동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맡은 이는 바로 박민준 국장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알렉산더 기자님. 이번엔 학습자로 오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브리핑 이후 자문단은 서울 데이터센터, 식품유통통제실, 농축산분석본부 등을 돌아보았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는 시스템, 실시간 재고 흐름과 AI 경고 체계, 그리고 놀라운 건 국민 참여율이었습니다. 한국인은 단지 소비자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식량 시스템의 일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매장의 재고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지역 농장 상황을 SNS로 알려주고 학교에서도 예방적 식량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닌 위기 속에서 연대해온 한국 사회 전체의 집단 기억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한강변을 걷다가 한 노년 부부와 마주쳤습니다. 그분들은 6.25 전쟁 당시 피난을 겪은 생존자들이었죠.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굶주림을 알아요. 그래서 절대로 다시는 굶지 않도록 준비해 온 겁니다. 그 짧은 말이 제 취재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위기를 겪은 나라는 위기를 예방할 줄 알게 된다. 서울 밤하늘 아래 호텔 방에 앉아 저는 마지막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수입해야 할 것은 달걀이 아닌 미래를 예측하는 대한민국의 철학이다. 며칠 뒤 뉴욕으로 돌아간 저는 백악관에서 다시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엔 농무부 장관뿐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 통상정책실장, 심지어 대통령 수석비서관까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시스템을 미국식으로 적용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알렉산더, 당신이 그 교량이 되어주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서재 한가운데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한국. 당신은 내게 기자로서의 자부심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겸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나라를 봤지만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나라를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고 나니 눈앞에 떠오른 건 서울의 밤, 한강의 물빛, 그리고 웃으며 말하던 박민준 국장의 그 말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위기를 예측하고 자존심보다 생존을 택하는 나라입니다.